2020년 첫 번째 부모 교실을 시작할게요. 주제는 발도르프 교육이 어떤 건지, 우리는 어떻게 이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교육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박규현 선생님이 강의해 주실 거고요. 박규현 선생님은 양평자유 발도르프의 학교 대표세요. 대표 선생님이시고 5, 6학년 담임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한국 발도르프 협동조합에서 학술위원장을 맡으셔서 학술위원들하고 이제 많은 연구 활동을 해서 조합이 잘 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계세요.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코로나 뭐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사태가 오면서 지금 오늘 제가 원래 유재현 원장님한테 들었던 예상 인원보다도 굉장히 적게 왔거든요. 이것도 코로나 탓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치 우리가 비포 크라이스트 또 애프터 크라이스트를 나누는 것처럼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를 나눠야 되지 않냐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거대한 전환이 현실화됐다라고 하는 거를 그게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눈앞의 현실로 와서 현재 진행형이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왔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뭐 어디서도 쉽게 말해서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를 내놓는 데는 없죠. 처음 겪어보는 일들은 어느 정도 이제 겪고 나서야 사람들이 길을 찾을 수 있겠죠. 조금 경험하고 나서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 서두에 코로나 얘기를 가지고 꺼낸 거는 이제 발도르프 교육의 전반적인 상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발도르프 교육도 이것이 교육 철학인 이상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목적 가치죠. 뭘 목적으로 하냐 이런 거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있어서 발도르프 교육이 겉보기에는 표가 안 나지만 내적으로 다른 모든 교육 철학들하고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고 이제 차근차근 제가 한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결론을 쑥 앞당겨 가지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발도르프 교육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해서 자기 삶에서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하는 어떤 상을 이제 실현하고 살 수 있는 인간, 그런 인간상을 예배해주고 그 어렸을 때 필요한 잠재력을 도와주고 심어준다고 말 안 했습니다.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발도르프에서는 교육을 선생이 학생한테 뭐 전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의지, 감성, 사고의 조화를 이루어 자유로운 개인이 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하는 게 발도르프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자유로운 개인.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유가 뭔지 개인이 뭔지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개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상들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겉보기에는 뭐 상투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인 것 같지만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상당히 좀 깊은 데까지 논의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실천적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보통 뭐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유라는 개념하고 도덕적이라는 개념을 연결하기가 보통의 생각에서는 좀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이 도덕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하고 저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때 하고 발도르프에서는 반드시 자유로워야만이 도덕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도덕이라는 것이 결코 말 잘 듣고 준법정신 뛰어난 걸 가지고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자율성,
아주 강고한 자율성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만 진정한 의미에서 도덕적인 인간이 생겨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개인의 자율성과 도덕성이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어떤 필수적인 상호관계고, 동시에 우리가 자유롭다,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낱말들을 경쟁력이 있다는 거하고는 또 뭔가 의감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덕적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힘들죠. 힘듭니다. 근데 발도르프 교육의 입장에서 보자면 도덕적 인간이 결국 인간이 가진 모든 자질 중에서 가장 우수한 인성을 개발한 거기 때문에 도덕적 인간이 곧 능력 있는 인간이다라고 봐요. 도덕성이 곧 능력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도덕적일 수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중에 고도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한 개인의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또 한 번 더, 보통 우리가 누구든지 그냥 쉬운 말로, 자, 교육이 이제 뭐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겁니다. 입시 교육이 교육의 목표가 아닙니다. 대부분 동의합니다. 속으로는 그래도 내 애는 서울대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죠. 예. 그래도 내 애는 스카이 갔으면 좋겠어라고 하지만, 그런데 입시 교육이 인성을 망가뜨리고 뭔가 실제로 장기적으로 어떤 하나의 알아가는 즐거움, 깨쳐가는 기쁨으로서 공부를 해 나가는 이런 바탕을 오히려 해친다. 과도한 입시 경쟁이 그런 걸 해친다 라고 하는 거에 사람들이 대명문상으로는 대부분 동의를 해요. 맞죠? 명문상으로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AI가 문명을 좌지우지하고, 지금 보다시피 이미 자본주의 기술 문명은 극을 달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생명 창조하겠다고 나설 판입니다. 그리고 뭐 AI의 어떤 무서운 위력이라고 하는 건 날로 다르게, 그죠? 날로 다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사회 핵심적인 부분들이 소통이 굴러가고 있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비대면 온라인 기술들이 많은 부분을 커버해 주잖아요. 그죠? 지금만큼 만약에 인터넷이나 이런 그 기술들이 발달이 안 돼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꼼짝없이, 예, 지금 이 체제가 무너지는 어떤 그를 겪어야만 됐을 겁니다. 근데 뭐 인공지능 덕에 또 인터넷 네트워크 같은 이런 기술 덕에 그나마 핵심적인 부분들을 조금 굴려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한국이 해방 이후에 근대 국가를 수립하고 생존적인 경쟁에 내몰려서 어떻게 하더라도 가난한 국가를 탈출하고 국가로서도 개인으로서도 뭔가 경쟁력을 키워서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생존적 걱정을 안 하는 상태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왔던 반세기가 있었죠. 이 반세기 동안에 너무나 관성화돼 버린 생각이, 남들보다 조금 빨리, 남들보다 조금 많이, 조금 강하게 뭘 하면 더 잘할 것이고 앞서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죠. 원리를 알든 말든 당장 측정할 수 있는 계량적 지식이 많으면 그걸로 뭔가 시급한 것들을, 눈앞에 시급한 것들에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이 원리나 가치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제쳐두고, 원리를 알든 모르든 가치를 알든 모르든 일단 답 맞추는 놈이 장땡이다라는 식으로 달려왔다는 건 뭐 우리가 다 겪은 거잖아. 다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은 망가진 캐릭터들도 많이 나오죠.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 공부 잘한다고 인격 좋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옛 사람들은 만약에 조선시대 선비였다면, 혹은 꼭 조선시대까지 안 올라가더라도 조금만 위세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예컨대 상식적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을 때 배운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라는 말들을 합니다. 흔히. 좀 배워먹은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하나? 라는 말을 해요. 이 말 속에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적 성숙, 도덕적 성숙을 내포한다는 기대가 있는 거죠. 기대가 있죠. 그러나 그런 기대는
지금 우리 시대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뭔가 교육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가치에서 좀 궤도 이탈했다라고 하는 느낌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우면 배운 만큼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자라고 하는 것도 아주 익숙하게 수용하고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는 만큼의 사회적인 공헌과 기여와 공적인 어떤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과 이런 것도 잘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그 마땅하고 기본적인 능력을 적어도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중심에 두고 교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제가 무슨 교장 선생님 훈계 같은 말을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발도르프 얘기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생존의 급급해서 경쟁력을 바짝 높이는 쪽으로 교육을 초점을 두고 해왔는데 이렇게 주입식 암기 교육에 어떤 양적으로 막 때려 넣는 교육을 하다 보니 장기전으로 갔을 때 오히려 능력이 떨어지더라. 예컨대 대한민국 사람들이 40대, 50대가 될수록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예.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텍스트를 읽었을 때 이거를 단순 정보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맥락과 깊은 어떤 컨텍스트, 상호 관계적인 의미 맥락을 잘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냉장고 메뉴를 읽는 능력은 있지만 파우스트를 읽고 감동을 받을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 좋고 나쁜 것도 식별할 수 있는 판단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회적으로도 이제 이것 봐라 뭔가 사회적 경쟁력에서도 문제가 생기네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요즘 대기업의 인사 부처 이런 데 조금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애들 참 아이러니하다.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요즘 애들 참 아이러니하다. 당군일의 최고 스펙에 당군일의 최고 일머리 없는 애들이다. 시킨 것만 한다. 조사해라 그러면 네이버 지식인에서 끌고 온다. 예. 기존 정보 편집하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다. 소위 일머리라고 하는 거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책임지고 하는 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군일의 최고 스펙, 최고 돌머리라는 얘기들이 벌써 1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계 전체적으로 보면 또 세계적인 흐름이 있다 보니까 누구나 이 말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교육은 지식의 양이 아니고 지식의 양은 AI가 다 해결한다. 인간은 지식의 양으로 승부 볼 수 없다. 앞으로의 교육은 앞으로의 또한 경쟁력은 창의력, 사고력의 발달에 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공교육에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입 달린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한마디 할 때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의력, 사고력이 경쟁력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도대체 창의력, 사고력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나는 거예요. 어떤 의식 상태가 돼야 창의력, 사고력이 개발이 되는가? 또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야 창의력, 사고력이 평생을 통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우리가 교육 속에서 마련해 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어요. 심지어는 모든 교육학자들이 이제는 좌절하다 보니까 창의력은 교육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정도가 돼버렸어요.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창의력이 경쟁력이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교육은 창의력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고 손을 놔버린다는 거예요. 예,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발도르프 교육이 딴 교육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발도르프 교육이 추구하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키우고 싶은 인간상은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유로운 개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좀 추상적인 문구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도덕적일 수 있는 인간만이 또 자율적일 수 있는 인간만이 창의성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덕성이 능력입니다. 이게 얼마나 와닿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제가 구구한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결론만 뚝 떼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도덕성이 능력이다. 그런 시대가 이미 왔다. 이미 왔다. 당장의 이 코로나 사태만 하더라도 코로나에서 인류를 구원해낼 수 있는 방향은 도덕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이면서 동시에 깊은 사고와 창의력을 겸비하고 있는 어떤 층들에서 방향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도덕성, 영성, 사고력, 창의력 이게 다 다른 말 같지만 우리는 경쟁력의 한 요소로서 사고력, 창의력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경쟁, 그 지상주의가 결코 도덕적일 수가 없거든요. 거꾸로 도덕성은 사람들이 원하는 경쟁력을 우리가 알고 있던 무한경쟁, 순위 매기기 경쟁이 아니라 순위 매기기가 경쟁이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걸 더 많이 창조해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능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도덕성이 곧바로 그 높은 능력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생각해 보면 필연적인 결론입니다. 필연적인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말씀드릴 결론은 사실 결론을 미리 다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 요렇고 저렇고 저렇고 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 발도르프 교육이 다른 모든 교육하고 달라지는 이건 너무나 뚜렷한데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지금 이 원도 교사 선생님들 모두 또 원장님 운영을 하시는 원장님 모두 발도르프의 교육 철학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구현하려고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원입니다. 발도르프 교육이 다른 모든 교육 철학들하고 아주 뚜렷하고 명백하게 다른데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는 게 기존의 모든 현대 철학들은 인간을 이원적인 존재로 보고 있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세계란 무엇인가? 세계는 의식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 두 개의 타협할 수 없는 이분법적인 두 개의 질서로 이루어져 있고 이 두 개의 질서는 다 별개다, 별개. 어떤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과학이 그걸 증명할 수 없다. 즉 의식이 물질을 창조 못하고 물질도 의식을 창조 못한다. 따라서 이건 두 개 다른 질서다 라고 하는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인간성의 어떤 개성 발전, 이제 전통을 이어나가고 개성을 시켜주고 재생산을 하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에서만큼 인간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그걸 바탕으로 두는 게 중요한 영역이 없다시피 해요. 인간관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날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과학, 대부분의 철학, 또 뭐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분과적으로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영역들에서 지배적이고 주류적인 사고방식은 이 세상은 정신물질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그 두 개의 세계는 상호소통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생각을 상식이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도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이원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0%죠. 그럼 마음은 뭐냐? 마음은 저기 뭐 철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분류하는 게 다르긴 합니다만 크게 보면 인간한테 감성적 능력도 있고 이성적 능력도 있는데 그거 두 개 잘 개발시키는 거 그게 인간 능력의 끝이다 이렇게 봐요. 그거 두 개 잘 개발시키면 결국은 어떤 도덕률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인간이 될 수 있다 라고 그 옛날에 칸트가 정리를 해놨는데 현재까지도 소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모든 나라들에서 기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 법치주의의 근본 원리에 바로 칸트의 철학을 강력하게 깔고 있습니다. 깔고 있습니다. 우리는 17세기 철학에서 별로 안 벗어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벗어나고 살고 있다. 근데 이렇게 이원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모든 어떤 철학들이 보고 있는데 발도르프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원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질을 오해하게 만든다라고 봐요. 인간은 이원이 아니다. 삼원이다라고 봅니다. 삼원이다. 인간이 몸을 가지고 난 거는 태어날 때 우리가 물질적인 육신을 가지고 나는 거, 뭐 눈으로 볼 수 있고 검증할 수 있고 너무 당연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천성이라고 하는 것도 타고나는 것, 그것도 당연하듯이 사람들이 소위 영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오장육부처럼 타고난다라고 봐요.
사람은 영성이 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다른 모든 존재들하고 구별이 된다. 심지어는 감성도 우리는 동물들하고 공유합니다. 동물들 중에 인간까지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기쁨과 슬픔과 우울과 불안과 이런 거를 느끼는 동물들이 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도 사회성이 상당한 동물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감성은 동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꽤 훈련된 영장류들은 우리 같은 계산과 도구 능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본질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세기 중반에 제가 이름은 까먹었습니다만 굉장히 유명한 심리 실험이 있었는데요. 어떤 심리학자가 인간과 영장류의 어떤 차이를 임상 실험을 해보고 싶어서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자기 아들하고 새끼 원숭이를 같이 키운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걸 먹이고 똑같은 걸 가르쳤어.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인간이 영장류와 구별되는 인간적 특성이 나타나는가를 심지어 자기 아들을 놓고 임상실험을 하려고 이 사람은 과감하게 해요. 다른 사람 데려다가 사람으로 임상실험 할 수 없으니까 제 아들로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이거 심리학 쪽에 그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는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유명한 실험인데, 정신과 의사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실험인데, 5년, 6년이 가도 인간이 영장류보다 낫다는 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뭘 가르치면 더 빨리 배우고, 영장류가. 예, 규율도 더 빨리 배우고, 계산도 더 빨리 하고, 감정 표현도 더 많이 하더라는 거야. 언제까지 되나 그러고 쭉 계속 키웠는데 9살, 10살이 됐는다가 안 되는 거야. 영장류가 더 똑똑한 거야. 근데 이미 이 영장류하고 자기 아들은 형제인 줄 아는 거예요, 서로. 서로가 인간의 형제 같은 이제 관계가 벌써 맺어져 버린 거예요. 맺어져 버렸는데 이 아버지인 심리학자가 견디지를 못하고 한 10년 정도 하다가 자기가 기대하는 그 어떤 차이나는 특이점은 안 나오는 상태에서 계속 뭔가 영장류가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걸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괴로워가지고 이 실험을 중단을 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비극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 실험을 중단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세웠던 가설들이 다 깨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알코올 중독 비슷하게 돼버리고, 문제는 이 애가 아버지가 형제를 나하고 강제로 격리시켰다고 생각해가지고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는 이 심리적 트라우마를 평생 안고 살게 돼버리고, 예. 결국에는 대단히 가정적인 비극으로 이 실험이 끝이 나고 납니다. 끝이 나고 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사람의 감성이다, 이성이다 라고 하는 능력이 그닥 사람의 아주 고유한 능력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훈련되면 나올 수 있는, 그 중에 일부는 훈련되면 나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고유한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서 알듯이 결코 영장류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 같은 도덕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 사랑하는 대상, 자기가 애착하는 대상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정도에 이거는 해요. 동물들도 하지만 머릿속에 어떤 보편 가치를 그리고 그 이상을 쫓아서 도덕적으로 행동을 하는 이런 거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할 수 있게 만드는 인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간한테는 다른 모든 존재들하고는 아예 구별되는, 다른 모든 존재들은 이원이라고 말해도 된다. 근데 인간은 삼원이다라는 게 발도르프의 출발점이에요. 그 삼원 중에 삼원이라고 할 때 영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영성은 어떤 종교에서 독점적으로 말하는 신앙적 대상으로서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대상으로서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대단히 통합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고력으로서의 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모순적인 두 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사람이 이 발도르프 교육의 창시자입니다. 근데 루돌프 슈타이너의 대표작이 자유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뭐 이 책이 국내에 이미 발간이 돼 있었습니다만 번역에 조금 문제가 많이 있어서 양평학교에서 새로 재번역을 지난 2년간 좀 준비를 해서 아마 다음 달에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유의 철학에서 슈타이너가
인간의 모순적인 두 개의 어떤 인식 능력, 그걸 하나는 감각으로 놓고 있고 하나는 사고로 놓고 있어요. 발도르프에서는 인간이 12감각을 타고난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의미의 감각은 5감각이죠. 불교적인 의미의 감각은 6감각이죠. 아니, 빛을, 신의. 불교는 6개를 감각이라고 봅니다. 발도르프에서는 12가지 정도 구별되는 감각을 타고난다라고 봅니다. 타고난다라고 보는데 이 감각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인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감각은 우리 인간의 의식이 발달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암들은 전부 다 있는 그대로 실제의 암이 아니고 어슴푸레하게 오해와 왜곡과 망상이 끼어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부족한 암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감각은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을 분리 조각 내서 인식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시각은 말 그대로 색과 관련된 것만 받아들이고 청각은 소리와 관련된 것만 받아들이고 코는 냄새와 관련된 것만 받아들이는 식으로 각각의 감각들이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실체를 딱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특정 감각에 편향적으로 이 대상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세계를 잘게 쪼가리 난 것처럼 인식한다는 거야. 그렇게 인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마 뭐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에는 색깔하고 소리를 치환시키는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어떤 안경을 딱 끼고 음악을 들으면 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끼고 있는 안경에 이게 세계 파노라마로 변환이 돼서 보이는 기술들이 이미 실용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미 실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연계가 모조리 다 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치환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듣는 청각은 헤르츠 단위로 보통 재고 요 눈으로 보는 이 시각을 측정하는 거는 또 다른 단위의 어떤 주파수 단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위가 달라서 그렇지 근본적으로는 아주 근본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치환 가능한 동일한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색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색을 소리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면 기쁘거나 슬퍼집니다. 노래를 들어도 마찬가지로 쾌활하거나 우울하거나 하는 감정이 효과가 일어나죠. 예. 색이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듯이 소리도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데 그럼 소리와 색과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연동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감각은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각 지각을 바탕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각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감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감각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전혀 엉뚱하고 이질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질서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사고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슈타이너는 감각이 세계를 분할시키고 그 분할되게 느껴진 어떤 인식을 사고가 재통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분리된 세계를 인식하고 감각이 발달되는 동안에는 또 한 번은 사고가 발달되면서 이걸 재통합해낸다는 거예요. 재통합해낸다. 그래서 분리와 통합이라고 하는 두 개의 능력을 인간은 다 가지고 있는데 분리 능력은 동물들도 가지고 있지만 이 통합 능력은 인간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가 뭐냐 하면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질서를 통합해내는 의식 능력, 그걸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호기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인간이 왜 호기심을 가지냐? 사람은 누구나 타고나는 호기심이 있잖아요. 애들이 말 배우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뭘 묻죠. 사실은 호기심이 살아있는 게 바로 애가 영적이라는 증거예요. 영적이라는 증거입니다. 호기심은 본질적으로 뭐냐 하면 A라는 현상이 있어. 근데 B라는 현상이 있어. 이 두 개가 어떤 인과관계적으로 연결이 안 돼. 근데 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고 해보죠. 구름이 끼는 거는 눈으로 보이는 시커먼 구름들이 낍니다. 근데 비가 오는 거는 내 몸에서 느낄 수 있는 액체잖아요. 근데 구름은 흘러다니는 공기 중에 흘러다니는
뭐 기체라는 개념도 어린애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기 덩어리잖아요. 근데 연기 덩어리가 물로 변했어요. 어린아이들한테는 이건 너무나 신기한 마법이죠. 분명히 연기 덩어리였는데 이게 물로 변했단 말이야. 변신이 일어난 거죠. 너무 궁금한 거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근데 감각으로는 이걸 알아낼 수가 없어요. 감각 지각만으로는 왜 저 기체가 이 액체가 됐는지를 알아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사실은 이 두 개의 어떤 인과관계를 연결시켜주는 힘이 사고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추상적인 사고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개념도 이해할 줄 알고, 예, 가장 추상적인 개념 언어가 사실은 수학이거든요. 예, 추상적인 어떤 개념도 다룰 줄 알고 수도 다룰 줄 알고 이러면서, 예, 감각으로는 확인하지 못하지만 사고의 힘에 의해서 아, 세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아낸다는 겁니다. 알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력이라말로 사실은 인간의 어떤 영적인 능력의 표현이다라고 봐요. 사고력이 영적 능력의 표현이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영성이 개발이 안 됐다는 것은 사고력이 개발이 안 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영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사고가 미숙하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발도르프에서는 어떤 인간이 개발할 수 있는 최선의 의식 수준으로 영성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신앙적인 숭배 대상, 신앙의 대상으로서 영성을 얘기하고 있는, 종교적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발도르프에서는 모든 교육 철학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의 한계 안에서 인간이 개발할 수 있는 최선의 능력을 개발하자가 교육 철학의 목적이 되죠. 이걸 우리는 전인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육 철학들은 다 전인교육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전인교육을 얘기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뭔가를 파악하는 게 다르다는 거지. 인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발도르프 이외의 모든 교육 철학들은 다 이원으로 파악한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원으로 자꾸 돌아옵니다. 예. 근데 발도르프는 이 이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성, 오히려 인간의 고유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영적인 능력이라고 아예 딱 사문을 타고난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 개발 못하면 전인교육에 접근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교육은 이걸 개발할 수 있도록 가장 어린 시절의 교육부터 평생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그 영성을 개발해 갈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그때그때 맞는 어떤 도움을 줘야 된다. 이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발도르프 교육이 아직까지는 적어도 그 어떤 교육 철학하고 비교할 수 없이 고유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교육은 없어요. 다른 교육 철학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뭐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일반적인 얘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바로 그것이 영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영성은 또한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우리의 자연 환경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우리의 우주적인 상태, 이 하늘에 떠다니는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또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고대 문명이 믿어왔던 종교와 신화들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거를 나름대로 이 발도르프라고 하는 이 교육 철학에서는 자기 내적 정리를 하고 있고, 그런 정리를 바탕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어느 시기 때 어떤 변화가 아이들한테 있고 어떤 능력이 집중적으로 키워지고 그거를 복돋아주기 위해서 어떤 배려와 도움이 필요한가 하는 거를 발달 단계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쭉 정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발도르프를 바깥에서 보면 발도르프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보이는 것 중에 제일 크게 보이는 게 우선 발달 단계론이 정교하게 있어요. 이제 그냥 비상적으로 볼 때는 7년 주기 발달설이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발도르프는 7살 때까지 한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14살 때까지 또 뭔가 새로운 차원의 한 매듭이 일어나고, 21살 성인이 될 때까지 새로운 또 한 매듭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세 매듭을 지나야 우리가 소위 성인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자기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기본, 이게 또 다가 아닙니다. 그냥 기본 상태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본 상태 같고, 자연이 인간에게 몸을 줬고, 그 다음에 사회가 교육이 우리한테 어떤 마음을 형성해주고, 그러나 마지막으로 자기 내면의 어떤 최고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영성의 개발, 이거는 결국 각자가 개인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평생을 통해서 해나갈 수밖에 없다 봐요. 예.
자연이 몸을 주고 사회가 마음을 줬다면 그 영성은 나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20대가 돼서 성인이 돼서 사회로 나가면 이때가 벌써 영적이 됐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영성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토대가 마련이 된 첫 단계로 보는 거죠. 첫 단계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평생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영성을 개발해 갈 수 있으려면 그 전제 조건이 뭔가? 라고 하는 건데 그 전제 조건이 핵심적으로 적기 교육이에요. 적기 교육. 적기 교육. 적기 교육의 반대말은 조기 교육이잖아요. 예. 그런데 발도르프는 어쨌든 동식물이 그러하듯 동식물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그러하듯 인간도 자연적인 성장 발달의 어떤 단계들이 보편적으로 정해진 데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 20개월 되기 전후로 해서 사람이 직립을 하게 되는 거. 약 몇 개월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한 4, 5살 때쯤 돼서 말에 익숙해지는 거. 대체로 다 그렇잖아요. 약간의 편차는 있죠. 예. 그리고 한 만 7살 때쯤 되면 이빨가리 하는 거. 이거는 요즘은 많이 늦어졌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먹거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초등학생들,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아직 이빨가리 다 안 끝낸 애들이 있어요. 예. 있는데, 발도르프에서는 인간의 어떤 신체적인 감각, 1차 자리를 잡는 거, 예, 어떤 징표, 그거의 징조가 되는 거를 이빨가리라고 봅니다. 영구치가 나면 신체 감각, 하위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위 감각이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거를 표시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표시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 이빨가리를 한 애하고 안 한 애는 또 완전히 다른 존재야. 애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번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직립을 한 존재하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존재 같을 수 있겠나요? 완전히 세계와 자기의 관계가 완전히 다르죠. 네 발로 기는 존재는 손이 없어요. 손의 자유가 없습니다. 손의 자유가 없으면 자기 의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도구와의 관계가 맺어지지를 않아요. 그거 대상을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성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느낌으로도 안 떠오르는 거야. 전혀. 그런데 직립하는 순간 손이 생기고 이동의 자유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사고를 칠 수 있는 존재가 되잖아. 예. 내가 능동적으로 내 의지대로 사고를 쳐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아이의 정체성이 직립하기 전과 후가 어른들이 알건 모르건 180도 달라집니다. 의식 내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직립이 주는 것 같은 커다란 의식의 변화를 또 한 번 주는 게 있는데 언어의 습득이에요. 언어의 습득은 이중적으로 이루어지죠. 말을 먼저 습득하고 그 다음에 문자를 습득하죠. 근데 말을 배우는 것도 한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문자도 그 못지않은 의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서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예민한 시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2살 예민한 때입니다. 직립보행과 손버릇, 이런 손에 어떤 자기 사지를 자기가 움직이는 기본적인 습관 같은 것들이 자리 잡을 때가 한 2살, 만 2살 정도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 있게 봐서 한 5살 때쯤, 이때가 말이 익숙해지는 때입니다. 되게 중요한 때입니다. 7살 때쯤, 이때 하위 감각, 신체 감각들이 딱 자리를 잡을 때예요. 그래서 뭔가 교정이 필요하면 신체 감각에 문제가 있으면 7살 전에 잡아주는 거하고 후에 잡아주는 거는 큰 차이가 나게 돼요. 예. 그러니까 교육은 어째 보면 어렸을 때일수록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일수록 어렸을 때 배운 영향은 평생을 가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가져가는 게 조금은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것들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의 영향은 인격적으로 평생 가는데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의 영향은 수능 치면 까먹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대학 들어갔을 때에는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는 내 필요대로 그냥 실용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익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움과 가르침의 의미가 인격에 깊은 영향을 주는 것은 어릴 때일수록 더 그렇다는 거죠. 자, 사실 여기 어린이집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모님들한테 조금 민망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애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어떤 경우에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더 많을 수 있죠. 그러면 제2의 부모 아닌가요? 제2의 부모, 좋건 싫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땅하게도 교사가 내가 제2의 부모다라고 하는 교사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면 곤란해요. 곤란합니다.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교육기관이 있고 가정이 있다고 했을 때 교육기관하고 가정하고 다른 메시지가 나가면 애 정신분열 만듭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같은 메시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부모도 교육기관의 선택을 굉장히 어떤 신중하게 해야죠. 적어도 내가 어떻게 삶을 바라보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고 내 아이는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이 교육기관의 철학하고 맞아야 그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기관과 호흡을 맞춰서 아이를 같이 양육하고 보육하고 교육해 나가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될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한다 그러면 실은 잠재적으로 아이를 모순 덩어리로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엄마가 좋아하는 A 모델 인간이 됐다가 학교 가서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B 모델 인간인데 이 둘 사이에 진정성 없이 코드 변환이 된다 이러면 이 아이는 평생 모순 속에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육기관이 호흡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부모는 제2의 교사다. 제1의 교사다. 사실은 아이가 모방하는 첫 번째 대상은 부모잖아.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의 선생님들은 제2의 부모죠. 제2의 부모다. 근데 발도르프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어떤 독특한 게 제가 많다고 봤는데,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에서 볼 때 발도르프가 제일 독특한 건 발달론을 굉장히 엄격하고 자세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다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발도르프 커리큘럼들이 쫙 구성이 되는데, 발도르프 커리큘럼들이 겉에서 볼 때는 굉장히 예술적 과목들이 많아요. 굉장히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과목들이 집중되어 있고, 또 논리적인 과목조차도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형식으로 전환을 시켜서 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점이 아마 일반 사람들한테는 발도르프가 제일 독특하게 보이는 점일 겁니다. 독특하게 보이는 점일 텐데 조금 안을 들여다보면 더 신기한 게 있어요. 발도르프는 8년 동안 담임을 안 바꿉니다. 발도르프는 12년제 중에서 앞부분 8년을 초급이라고 묶고 뒷부분 8년을 상급이라고 묶어요. 우리처럼 633 제도가 아니고 84 제도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84 제도로 가는 이유는 발달 단계 고려 때문이에요. 한 단계를 한 묶음으로 처리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초급 단계에서 1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이 과정이 두 번째 7년이 거의 다 걸쳐 있는 기간이죠. 다 걸쳐 있는 기간이죠. 이 첫 7년 동안 아이한테 발달하는 능력하고 그 뒤의 과정에서 아이한테, 그 사람한테 개발되는 능력이 아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봐요. 따라서 교육적인 조치와 배려도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그럼 첫 8년은 담임을 안 바꿉니다. 근데 상급에 딱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담임은 그냥 각 반은 있지만, 실제로는 과목 위주로, 실제로도 그 어떤 전문 과목 위주들로 이렇게 교육이 조금 고등교육들이 말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전문적인 학습들이. 그리고 뒤에 그 4년도, 물론 다른 일반적인 학교보다는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베이스를 많이 까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게중심이 확실하게 넘어갑니다. 이젠 더 이상 감성이나 예술이 중심이 아니고, 훨씬 논리적이고 개념적이고 고도의 복합적인 사고를 키워주는 집중적인 지적인 능력의 개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적인 능력의 개발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 안에서 뭐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제 커 나오는가에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설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14살 정도까지, 우리 나이로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됩니다. 만 14살 정도 되는 나이 때까지, 여기가 첫 이제 발도르프 초급이거든요. 사춘기를 마감 짓지 않은 나이 때까지 아이는 절대적으로 소위 심퍼시라고 하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거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끔 돼 있고, 인간의 감성이. 그리고 이성적인 능력은 한 뭐 10분의 1? 감성에 영향받는 게 거의 10중 8구인 상태로 누구든지 그렇게 자라게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가 인생 전체를 걸쳐가지고 공감 능력과 감성 능력이 가장 우리가 인생 전체에서 개발할 양을 10이라고 봤을 때 그 중에 대부분의 어떤 기초 역량들이 이 시기에 감성 개발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